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조셉 윤 대사임십니다. 평양과의 관여 정책 관련한 노력들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 조셉 윤 선임 고문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무부에 있으면서 대북 관련 정책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무덤과도 같은 아주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제 국무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했던 업무들이 정말 도전적이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북한과 관련한 이런 정책 관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행사에도 초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두 개 주최 측 키예프 NRC 측에 감사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자매기관인 이한미경제연구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많은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계신 연구소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3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화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때에 또 한반도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만 한다. 옷을 입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경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현황 점검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한반도에 분명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화한다는 것은 즉 정치적인 의지가 가장 높은 상위 수준에서 존재해야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두 개 국가가 아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4개, 즉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연관 관계, 영향을 받는 국가, 즉 남북한이 되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개 국가,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전협정을 보게 되면 1953년도에 한국전쟁 정전협정서가 체결이 되었고 북한 측의 서명이 있었고 또 미국의 육군 중장이 유엔군 사령부 대표단 수석 대표로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지원군의 중국 측 대표가 서명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당시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남측은 통일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 정전을 원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원했기 때문에 이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지금 상황을 보면 분명 집중적인 우선순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것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1990년대 초반에 일련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본 합의서가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 측 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러한 역사적인 성과가 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 있었습니다만 그 노력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된 것이고 간헐적이고 또한 때때로 이루어진 노력에 그쳤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이례적으로 이 정상들 간에 어떤 생각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완전한 의지를 표명하여 어떤 자신의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의 진정성이나 목표를 저버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러블레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12개월, 1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3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례적인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3차례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 차원의 이러한 관계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예를 들어 이용호가 폼페이 장관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는다든가 또 완전하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이 북한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시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 이 관계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관계가 취약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나름대로의 세법을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그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는 낙제 점수는 아니더라도 C+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가 점수 등급을 매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이 4대 관련 국가들이 한자리에 회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완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올 정권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70년간의 적대 관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 행위는 물론 국가의 분단을 가져왔고 또 국민들 내 또 국내적으로도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양극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과거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기본 합의서가 실패하였는지, 정권 교체가 있었을 때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유지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극화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초당파적인 노력을 취해서 관여를 추진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이것을 강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기 전에 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구의 잘못인가 탓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평화가 한반도에 구축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2017년도 9월 핵 시험을 했었습니다. 20만 톤 정도의 킬로톤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히로시마에 폭발했던 이 원자 폭탄의 15배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의 위협이 됐고 그 아는 지역에 있어서도 위협이 됐기 때문에 분명 핵무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병행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평화를 구축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